네, 반갑습니다. 우지경만 박사님입니다. 즐거운 일이 별로 없는 또 한 주였죠. 세상이 이제 계속 물가 오른다는 얘기밖에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그게 제일 고민인 것 같아요. 오늘 또 신문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이제 그 로또 당첨이라고 아파트를 받았는데 그게 고민이라는 얘기들이 수도 없이 나와요. 사실 큰일입니다. 우리나라가 GDP보다 가계부채가 더 많대요. 1년에 대한민국이 수출 열심히 해갖고 다 팔아도 가계부채를 다 못 갚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뭐 있는 사람들한테 큰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더 좋은 시기지만 없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이제 아주 위험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유가도 또 120불이 넘었죠, 배럴당. 그러면 기름값만 뛰는 것이 아니고요. 석유화학과 관련된 모든 것, 우리가 입는 옷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뭐 할 것 없이 석유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이제 또 이제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심각한 얘기거든요. 개인이 이제 개인 면역뿐이 아니라 개인 미래도 개인이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바짝 도래한 것 같습니다. 사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개인은 부유해지지 않거든요. 돈은 많이 번다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지출들이 일어나요. 우리 대한민국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한 20여 년 전에 지금처럼 통신비나 인터넷비가 많이 나갔나요? 지금 4인 가족이면 4인이 핸드폰을 들고 다니거든요. 가장 미니멈으로 한다 해도 35,000원 선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35,000원, 그래 두 명이라 그러면 7만원 선인데다가 또 어른들 쓰고 하면 이게 예전에는 없던 어마무시한 이 통신비만 해도 장난이 아닌 세상이 돼버렸어요. 결국 우리는 개인 면역을 키워야 되고 이런 세상에서 살아나가려면 박스라도 주려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또 우리는 열심히 또 공부를 해야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가족에게만 해주는 얘기라는 거 이제 가족이 위궤양이라면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분은 역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을 드시라고 차단제나 PPL 이런 얘기를 써놓으셨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예전에 정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을 위한 변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한 권 전체가 파이로리균에 대한 얘기거든요. 개가 위장병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것도 한번 제가 풀어드릴게요. 또 가족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면 이건 과도한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풀으라고 돼 있어요. 약을 먹을 게 아니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얘기가 있는데 뇌와 장의 상관관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장은 뇌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뇌나 장이나 예전부터 장청 뇌청이라고 그랬거든요. 장이 깨끗해야 이제 뇌가 깨끗해지는 거죠. 뇌에 문제가 안 생기는 거거든요. 또 가족이 치주 질환이라면 해가지고 우리 이제 뮤탄수균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뮤탄수균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치주 질환균은 여성의 건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라고 해놨는데 사실은 입안에 있는 균이 모든 질병의 시작이라고도 해도 과언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치신경이 굉장히 예민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온몸에 다 문제가 생깁니다. 또 이제 가족이 녹내장이라면 했는데 안구 속에는 방수라고 부르는 물이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가 있거든요. 안방수라고 부르는데 안구의 방수라고 부르는 건데 암수의 유압량이 많아지거나 배출량이 적어지면 안압이 높아집니다. 안압이 높아지면 녹내장이 오는 거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결국 유입량이 많아지거나 배출량이 적어진다는 얘기는 흐름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예전에는 녹내장이 생기면 실명으로 가기 때문에 다 수술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수술이 되는
녹내장이 있고 수술이 안 되는 녹내장이 있거든요. 또 진행이 매우 느리기 때문에 겁먹으실 필요 없고요. 양쪽 눈에 동시에 생기는 경우가 드물다 보니까 뭐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또 장점이면서 단점이 뭐냐면 잘 못 알아차린다라는 거. 그래서 미리미리 순환을 잘 시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얘기인 것 같고요. 또 가족이 전립선 비대증이라면 이건 뭐 남성이라면 호르몬 때문에 다 오는 거니까 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실은. 또 가족이 작은 근종이라면 여기 되게 재밌는 말이 나오거든요. 101페이지인데 제 딸이나 아내에게 작은 근종이 생겼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딸은 앞으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것이기 때문에 작은 근종으로 인해 임신 가능성이 낮아지지 않는 한 작은 근종의 절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이는 아무리 생리통이 심하더라도 생리혈이 많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믿는데도 수술하자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고요. 근데 이제 작은 근종으로 인해 불임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치료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좀 안 하는 게 가능하면 좋고요. 이건 또 뭐 쓸데없는 얘기도 많아요. 뭐 가족이 성병이라면 정신머리를 뜯어 고쳐야 되겠죠. 이제 가족이 교원병이라면이라고 나와요. 교원이라고 하는 거는 교원병 되게 많이 들어보셨는데 그게 정확히 뭔지 모르죠. 교원이란 말이 콜라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콜라겐에 있는 곳에 모든 질병이 생기는 걸 교원, 통틀어서 교원병이라고 해요. 관절염하고는 또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뭐 류마티스라든지 또 전신홍박성 루푸스, 전신경화증, 피부근염, 다발성 동맥염 이런 것들을 교원병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콜라겐의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구멍이 뚫린다든지 거기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그러니까 온몸 마디마디에 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가면역 반응입니다. 자가면역은 면역계를 정신 차리게 해주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자가면역 질환은 면역체가 과잉된 상태라고 하는데 과잉된 상태는 아닙니다. 면역계가 과잉되면 우리 목숨까지 뺏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태어날 아이도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과잉이 아니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족이 갱년기 장애라면이라는 이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꼭 여성에게만 갱년기 장애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남성에게도 갱년기 장애가 있고 여성에 비해 매우 은밀하고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고 여기면서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많답니다. 근데 남성도 그렇고 갱년기는 그냥 다 오는 거예요. 좀 더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됩니다. 또 갱년기 증후군 같은 경우는 뭐 40대에 시작해서 60대, 70대에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평생을 간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중년이 지나가면.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뭐 그거에 대해서 연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이 먹으면 아파오고 늙어가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고 삶의 과정이다 생각한다면 별 문제는 아닐 것 같아, 아닌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가족이 골다공증이라면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역시 의사 선생님이라 그런 얘기는 합니다. 근데 골다공증은 약간 문제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가족이 당뇨병이라면 참 가족이 당뇨병이라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식단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만약 저희 가족이 당뇨병에 걸렸다면 당뇨병 3대 합병증인 당뇨망막병증, 당뇨병성 신장질환, 또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주의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먹거리부터 다 뜯어 고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당뇨가 뭐 유전적으로 당뇨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유전하고 전혀 무관하지는 않지만 꼭 유전적으로 했기 때문에 당뇨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걸린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발현되느냐 안 되느냐는 내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도 하는 얘기가 진행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약을 쓰겠습니다가 아니고요. 또 어쨌든 간에 그렇고요. 가족이 신장병이라면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만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요독증이죠. 독소를 필터링을 못 해가지고 독소가 몸에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간신히 살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간과 신장 덕분에 우리는 목숨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간과 신장은 다 해독기관이거든요. 해독을 함으로써 목숨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이게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되게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은 안 되면 이제 투석이라도 해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죠? 뭐 안 할 수는 없는 거겠고. 근데 예전에 TV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서 이제 신장이 안 좋아져가지고 저 사람은 죽었다라고 병원에서 판정을 내렸는데 산속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생활하는 그 동영상을 찍어갖고 그 의사 선생한테 보여줬는데 저건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꼭 기적일까 한번 퀘스천 마크를 붙여보는 것도 괜찮고요. 또 가족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라면 이런 얘기들이 이제 돼 있는데 심근경색이나 이제 이런 심장 쪽에 문제가 오는 것은 심장이 필요로 하는 산소가 부족해져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산소가 충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헤모글로빈이 충분해야 되거든요. 물을 충분히 챙겨 드세요. 이분은 이제 계단 오르내리기,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많은 회의 등 이런 거에서는 좀 빠지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라는 얘기죠.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어떻게 돼요? 피가 빨리 돌기 때문에 헤모글로빈의 산소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또 가족이 뇌졸중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뇌졸중이 오는 것도 뭐 단순히 한 가지 이유는 아니겠지만 뇌졸중이란 뇌 안에서 출혈, 혈전 등이 원인이 되어 병증이 급격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의사들 중에는 뇌혈관 장애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혈관이 파열되는 뇌출혈, 동맥류가 파열되는 지주막하 출혈, 또 뇌경색 증상이 단시간에 나타나 사라지는 일과성 허혈 발작, 이 네 가지로 구분한다라는 거. 근데 이것도 결국은 뭐예요? 혈관이 막혀서 그래요. 혈관을 막히지 않도록 평상시에 오메가3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면 물도 충분히 챙겨 드시고요. 또 안 좋은 음식들 안 드시면 뭐 안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료의 기본은 규칙적인 생활습관과 식사를 통한 치료법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망가져서 이런 일들이 오는 거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특히 염분이 많거나 지방이 많고 칼로리가 높은 식사는 피해야 합니다라고 해놨는데 염분은 나트륨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이 아니고요. 뭐 하여간에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치료약을 계속 복용하라고 하네요. 뭐 필요할 때는 약도 드셔야죠. 이제 필요한 얘기들이고요. 가족이 우울증이라면 이게 참 슬퍼요, 그죠? 일본에서는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한 95만 명이나 된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 전 책이기 때문에 지금 100만 명이 훌쩍 넘었을 거고 대한민국도 굉장히 그럴 거예요. 그저께인가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이게 굉장히 이렇게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중위에 세방고리관에 이게 잘 안 흘러가지고 어지러움증을 자꾸 느낀다고 병원에서 세방고리 문제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전화를 하신 분은 약사분인데 이게 왜 그러냐고 어떻게 하면 개선될 수 있냐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해드렸는데 결국 세방고리관 안에 있는 액체도 림프액이거든요. 그게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줘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다 공황장애까지 살짝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결국 봅시다. 우리가 몸에서 혈액이나 림프액이 잘 안 흐른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스트레스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교감신경이 위로 올라가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 근데 공황장애가 왔을 때는 공황장애 오기 전에 우울증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림프액을 원활하게 흐르게 해줄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드렸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를 해드려야 된다. 그 오기 전에 우울증이 왔을 건데 이게 나 부부 관계라든지 자식 관계라든지 예를 들어 뭐 자영업을 하시면 자영업이 지금 어려운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지를 알아서 같이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예. 우울증이라는 것도 그래요. 사실은 스트레스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여기도 돼 있어요. 아내가 우울증에 걸렸다면 저에게 받는 스트레스가 70에서 80%의 원인이므로 스트레스 원인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결국 이것이 우울증을 유발한다는 얘기거든요. 또 현대인들이 우울증에 많이 걸리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햇볕을 별로 안 봐요. 햇볕을 봐야 행복한 호르몬 세로토닌이 많이 생성이 돼서 좀 덜 걸리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실내 생활을 많이 하는 거죠. 거기다가 또 밖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선글라스 끼고 또 선블록 발라버리고 그래서 다 햇빛도 차단시키죠. 새벽에 나갈 때도 꼭 그 스타워즈에 나오는 군인들 복장 다 하죠. 막 온몸을 다 감싸는 마스크에다가 또 토시까지 다 또 해가지고 타기 싫다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들이 되게 많이 생기는 거죠. 여기 되게 또 가족이 치매라면 했는데 이거 치매는 정말 제일 어려운 병인 것 같아요. 만약 아내가 조발성 알츠하이머가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는 경우 신경외과에 가서 뇌종양 같은 기질적 병변이 없는지 CT와 MRI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확인해 봐야 되겠죠. 확인을 해 보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치매는 두 가지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치매와 알츠하이머가 있는데 어느 거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니까. 예. 가족이 누워 지내는 환자라면 이건 참 문제가 많아요. 그죠? 욕창도 생길 수 있고 이거 부모님들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이게 참 어쨌든 간 암이 걸렸든 뭐 어쨌든 간 걸어댕겨야 돼요. 보조기를 하든 뭐 하든 그나마 앞으로 점점 좋아지는 게 뭐예요? 이제 보조 장비들 AI로 보조 장비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걸 하고 이런 일은 점점 없어질 거예요. 또 이제 오장이나 암에 대한 얘기인데 집안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많다면 사실 집안에서 암으로 안 돌아가신 집안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특히 지금 시점에서 더더욱 그런 이유가 뭐예요? 오래 사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 사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근데 유독 집안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많다면 이건 왜 그러냐? 이거 왜 그럴까요? 이게 뭐 저기 핀란드에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에서 4만 5천 쌍의 쌍둥이를 연구한 결과들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이 뭐 차지하는 비율이 뭐 쭉 있는데 저는 유전적이보다는 다 식생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암은 이거 굉장히 여기 144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전성 암은 암 억제 유전자가 선천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체 암에서 유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암은 겨우 5%에 불과하므로 필요 이상으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여기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집안에서 암 환자가 많았다고 해서 나까지 암이 꼭 발현된다라는 건 없어요. 그건 5%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왜 암이 발생하느냐? 다 식생활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스트레스, 뭐 환경적인 요인 단 하나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안젤리나 졸리의 판단은 옳은 것인가 그래갖고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또 이제 가족이 암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현대의학에 항암 치료 안 할 거야. 그러고도 막상 본인이 걸리면 바로 달려가죠.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암 중에서 제일 무서운 건 사실 췌장암이고요. 췌장암은 되게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짓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방하는 게 가장 좋고요. 췌장암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탄수화물 섭취를 좀 줄이시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암은 방치해 두어야 하는가? 각자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나오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여기에 자세한 얘기들이 많아요. 갑상선이나 전립선 등은 진행이 느리기 때문에 치료받지 않고 방치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역시 의사 선생님이라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암은 죽음을 예감하게 하는 병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매우 심각한 스트레스를 줍니다라고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암세포가 온몸을 차지해서 죽는 게 아니고요. 스트레스 받아서 죽고 굶어 죽는 거니까 잘 먹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인도를 해주시면 돼요. 지도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 진행암 상태라면 그래서 이제 호스피스를 알려주세요. 하는 것보다 호스피스 쪽으로 가서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또 가족이 암 검진을 받게 되었다면이라는 이제 또 챕터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암 예방을 위해 암 검진을 받고 있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암 검진의 목적은 암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암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통해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선 이 점을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암이 벌써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발견하기 위한 것이고 어떤 데이터, 논문 데이터에서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사람이 특히 여성의 유방암 같은 경우는 검진을 받는 사람이 더 많이 암이 발생한다라는 통계치도 있긴 합니다. 발견되지 않아도 되는 암을 검진해서 발견해 불필요한 치료를 장기간에 걸쳐 받는 것은 과잉진료라고 해서 대개의료 현장에서도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전립선암, 갑상선암 이 두 가지는 과잉진료에 해당된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갑상선암도 진단할 필요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평생 동안 갑상선암으로 사망하거나 전이 될 위험도가 0.1%인 것에 비해 50세에서 70세 성인을 부검했을 때 30에서 100% 갑상선암이 발견되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은 0.1% 갑상선암으로 인해서 0.1% 죽을 확률을 이게 무서워서 검사를 해갖고요. 30에서 100%까지 갑상선암을 발견해서 과잉치료로 사망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때는 굉장히 갑상선암 많이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부에서 과잉진료라고 이제 실비보험 처리 안 해준다니까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줄어버렸죠.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가족이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는다면 일본 전체에서 접종을 받는 약 340만 명 중에 약 2,600명에서 부작용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고 그중 200명 정도는 증상이 회복되지 않았다. 이건 도쿄신문 2015년 10월 16일 기사라고 하네요. 또 자궁경부암 백신 맞아서 이게 일본에서는 소송까지 들어가 있죠. 근데 아직 뭐 결론은 안 났습니다. 결론은 안 났는데 미스들이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고 불이인 판정을 너무 많이 받아갖고 집단소송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결론은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제 약에 대한 얘기인데 약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음에 약에 대한 책을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강검진에 대한 얘기인데 가족이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다면 이런 챕터인데 211페이지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있다고 진단받았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므로 40, 50대 정도가 되면 검사 항목 중 정상 수치에서 벗어나는 것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게 정상이란 얘기예요. 왜 모든 사람이 60대, 70대가 돼서도 20대하고 동일하게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도요. 20대, 120에 80이 혈압이 정상이라고 치자고요.
근데 70대신 분도 어떻게 120에 80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20대가 역기를 200kg를 들면 70대도 200kg를 들어야 정상인가요? 왜 그런 거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건강에 관련된 거나 이런 것들을 건강검진을 조금만 좀 조금 이상한데요 그러면 또 개인적으로 돈을 들여갖고 2, 30만 원 들여서 또 별도로 검진을 받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주의하고 얘기해 보면 진시황 욕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진시황이 불사초를 구하기 위해서 보내잖아요. 그렇게까지 살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건강검진해서 조금만 뭐 수치가 좀 이상한데요. 그럼 바로 또 그냥 뭐 되게 조금 사실은 오래 살고 싶지 않다는 얘기가 뭐 3대 거짓말이긴 해요. 세상에서 가장 3대 거짓말 아시죠? 어르신 빨리 죽고 싶다는 얘기하고 장사꾼 손해보고 판다는 얘기하고 노처녀 시집가기 싫다는 얘기가 3대 거짓말이랍니다. 그 중에 첫째가 이제 어르신들이 빨리 죽고 싶다는 얘기. 그 얘기가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케이스긴 하지만 213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후생 노동성이 유효성의 의문을 가지는 검사, 그래서 일반적인 문진, 시력 검사, 청력 검사, 신체 측정, 청진, 복부 진찰, 심전도 검사, 흉부 X선 검사, 콜레스테롤 검사, 간 기능 검사, 소변 검사, 혈구수 검사, C형 간염 검사, B형 간염 검사 이런 것들은 유효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의문을 퀘스천 마크를 던진 검사 내용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의료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받고서도 대부분 다시 검사 받는 게 뭐예요? C형 간염 검사, B형 간염 검사나 간 기능 검사죠. 뭐 AST나 ALT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알부민 수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또 개인적으로 또 2, 30만 원 들여서 또 검사를 받잖아요. 간에 문제가 생기면 좀 심각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요 부분 제목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검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검사들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이제 건강검진의 주요 검사 항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되게 보게 되면은 뭐냐면 아스파라긴산 이거 혈당치, 요산치, 백혈구 뭐 이런 것들 중성지방 LDL 그런데 LDL도 사실은 별로 측정할 의미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대사증후군 검진의 유효성도 일본에서는 퀘스천 마크라고 합니다. 또 위조형 검사하고 위내시경 검사조차도 이게 과연 맞는 검사냐라고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요. 특히 위조형 검사 같은 경우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들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검사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받을 때 조금 나이가 내가 뭐 저처럼 50대 완전 후반이라든지 이랬을 때 검사를 했을 때 요 수치가 좀 정상을 벗어났네요. 당연한 겁니다. 정상을 벗어나는 게. 그 정상을 아주 건강한 사람을 젊은 층을 한 거지. 그러면 70대, 80대 어르신들은 다 지금 병원에서 뭐 두루 넣어 계시든지 아니면 땅 파고 들어가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니까. 그래서 224페이지에 가족이 종합검진을 받게 되었다면 이런 이제 제목이 있으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226페이지에는 의료 엔터테인먼트라는 제목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정말 의료가 아니고 병원이 제공하는 의료와는 다른 서비스가 더 많다는 거죠. 진짜 본질적으로 병원에서 제공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머지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를 해놓으셨네요. 입원하게 되었다면 그래서 이제 입원 생활을 쾌적하게 보내는 요령 이런 것들도 있는데 1인실로 할 것인가 다인실로 할 것인가 어떤 게 좋은 것 같으세요?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돈 없으면 6인실 가시고 돈 있으시면 1인실로 가시면 되는 거고. 또 여기 되게 이제 재밌는 게 병원을 선택할 때 주의할 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 병원을 선택할 때, 의원을 선택할 때 그분이 뭐 전공인지 정확히 알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무슨 의원 돼 있으면 여러 가지 진료 과목을 적어 놓는데 그 중에 자기 전공을 제일 앞에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부수적으로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쪽에 문제가 생기면 그쪽을 하는 병원을 찾아가라는 거고요. 마취도 조심하라고 하고요. 마취해서 안 깨어난다는 얘기가 책에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또 뭐 불임 얘기가 나오는데 불임이란 임신을 바라는 남녀가 정상적으로 성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면 약 80%의 남녀가 1년에 임신하고 나머지 20% 중에는 10%가 2년 이내에 임신한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럼 왜 참 불임이 자꾸 생길까요? 먹거리도 문제가 많고 요즘 같은 경우 남성의 이제 정자 활동도 되게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가장 큰 요인은 스트레스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 주변에도 예전에 아는 사람이 아이가 안 생긴다고 결혼 몇 년 차인데 아이가 안 생긴다고 입양을 했어요. 입양한 다음에 바로 다음에 임신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런 케이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아이가 생겨야 된다는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이분은 의사이기 때문에 양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가족에게 권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검사 안 봐도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참조하시고 또 건강하게 어려운 시기에 건강해야 박스라도 주실 수 있습니다. 또 한 주 건강하게 뵙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